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 채널을 엄마한테 추천받아서 알게 된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세상에는 기상천외하고 천지개벽할 사연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데 저에게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연이 있답니다. 가끔 그 꿈을 꾸곤 할 정도로 아직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네요. 그럼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 같은 제 사연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유층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농업과 장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때의 유산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아빠가 물려받으셨죠. 대저택에 살면서 힘든 거 하나 없이 자랐기 때문에 몸이 고생하는 일은 겪어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일찍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 회사에 투자를 몸담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1년 동안 실어증을 앓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아빠의 부재로 투자 사업을 이어가시게 되었는데 아빠만큼이나 보는 안목이 있으셔서 많은 부동산과 사업 투자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수고하시는 동안 저는 실어증이 낫자마자 수능 시험을 준비해 1년 늦게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경영학을 배우게 되어 나중에 엄마를 도울 수 있을 날을 기리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자 엄마 옆에는 늘 제가 있었고 투자 사업을 배우며 제 능력과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덕분에 제 개인 재산도 어느 정도 채우게 되어 돈 버는 재미까지 쏠쏠했네요. 그런 저에게 작은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다이어리를 쓰고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글을 쓰고 귀여운 스티커를 붙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모으는 카드 같은 것도 모으는 재미가 있어 많이 수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쇼핑 가는 곳은 서점이나 문구점이 전부였답니다. 남들은 명품백이나 외제차다 해서 겉멋을 부리는 게 삶의 낙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다니는 문구점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집 앞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 매일같이 출근해 새로 들어온 다이어리나 스티커를 샀답니다. 문구점 주인은 그런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고 단골이라 서비스로 스티커 한 장을 더 챙겨주었어요. 매일 자녀분한테 사주는 게 낙이신가 봐요. 네? 저 미혼인데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럼 이 스티커들을 조카에게 사다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제가 다이어리를 꾸미는 게 취미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손님은 참 순수하신 분인가 봐요. 너무 귀여우십니다. 지금 제 흉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귀여우세요. 농담이에요. 여기 문구점은 매일 새 제품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물건을 자주 들여놓는 게 참 마음에 든다니까요. 그거야 제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이 문구점이 저에게 전부라서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게 문구점 주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며 정을 붙이게 되었고 매일 새로 들어온 스티커나 카드, 예쁜 다이어리까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답니다. 제가 하루 중 가장 많은 말을 하게 하고 웃게 하는 사람이 문구점 주인이어서 어느 날부터 다이어리 용품보다 그 주인을 보려고 문구점을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연락처를 묻더니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쾌재를 외쳤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으로 사적인 만남을 몇 번 하고 나서 사귀기로 했답니다. 그때까지 문구점 주인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체리마, 그런데 넌 회사 안 가? 낮 시간에 이렇게 문구점에 있어도 되는 거야? 나 회사 안 다니는데? 아직 취업 준비 중인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남자친구가 부담을 가질 것 같아 나중에 말하기로 미루었죠. 그래서 제 직업을 본의 아니게 숨긴 채로 연애를 이어나갔고 넉 달 만에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알려주었습니다. 혜상씨, 나 사실 전업 투자만 하는 투자자야. 남의 사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보는 일을 해. 뭐라고? 체림이 네 나이가 몇인데 투자를 한다는 거야? 설마 너 금수저니? 그래,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 맞아. 그래서 고생은 거의 해보지 않고 편하게 공부해서 엄마랑 같이 일하고 있어. 그렇구나. 야, 부럽다. 나는 천의 고아로 자라서 기댈 것 하나 없는데. 게다가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도 엄청 했어. 그렇게 고생해서 날 만났잖아. 내가 세상 무엇보다 좋다며.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투자자라니까 더 좋아진다. 뭐야? 자기도 결국은 돈의 노예인 거야?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야, 그런데 너처럼 잘난 여자가 날 왜 만나는 거지? 바보야.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어딨어.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지. 그러자 혜상 씨는 방긋이 웃으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고 귓속말로 결혼하자고 청혼했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혜상 씨를 엄마한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네, 우리 체리미의 뭘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야? 혹시 돈 때문인가? 어머님, 아닙니다. 전 어머님이 부자인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취업 준비생인 줄 알고 만났다고요. 전 체리미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바라는 건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맞는 말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남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엄마는 혜상 씨의 배경과 학력을 보시지 않고 오로지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혜상 씨가 고아여서 상견례는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신혼집과 혼수는 모두 제가 준비했고 그이는 빈손으로 저에게 장가를 왔습니다. 체리마,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 나이 30에 돈 한 푼 없어서 빈손으로 장가를 오다니.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돈이야 있는 사람이 쓰면 되지. 뭘 그런 거 가지고 풀이 죽어 있어. 게다가 자기가 나중에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많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이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불타는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매일이 새롭고 사랑스러웠죠. 그런 남편이 저는 한결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해갔어요. 다른 일로 속을 썩이는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넌지시 건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문구점과 연관된 문구 사업을 해보고 싶다 했답니다. 체리마, 이 문구류가 말이야. 중간에서 유통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떼어먹는 줄 알아? 내가 문구류 제작, 수입부터 해서 유통과 판매까지 다 맡아보면 진짜 잘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야.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하면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이야. 지금 당장 사업할 생각 말고 부지런히 문구점에서 일할 생각이나 해. 그래야 자본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든가 하지. 그렇지. 뭐 그렇긴 한데 자기나 그 어머님이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나한테 투자 가치가 있지 않아? 뭐야 당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사업 타령을 하는 거야? 빨리 성공해서 체림이 너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지. 에이구,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면 현재에 충실해. 당신 능력으로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혼자 힘으로 해내길 바래서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긍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에 들를 때마다 엄마한테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업체에 투자하는 조건에 뭐가 있나요? 대표의 능력과 성실함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런데 왜? 아, 저도 성실하고 나름 능력이 있는데 제가 사업하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투자를 해주실 마음이 있나요? 자네 갑자기 왜 그러나? 사업하고 싶은 거야? 그러자 남편은 문구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는 태도를 취했어요. 엄마는 사업하겠다고 투자해달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나중에 진짜 준비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며 거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그이는 친정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에 양손 바리바리 음식을 사가서 점수를 따려고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엄마와 저는 난감해하며 계속 사업을 반대했지만 몇 달 동안 투자를 구해야 하는 열정에 결심이 꺾여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정확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오라고 했고 그이는 대학 과제 발표하듯이 열심히 준비해서 엄마한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답니다. 괜찮네. 김서방 제법이야. 정말요? 그럼 저 통과한 건가요? 투자해 주실 건가요? 그래. 뭐 이 정도 사업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무실 차려주고 여윳돈 좀 마련해 주지. 대신 자네 열심히 해야 해. 내 딸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체리미를 위해 사업하는 건데 왜 힘들게 하겠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남편은 투자받은 게 너무 좋아서 애교를 떨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엄마도 저를 사위가 아닌 아들로 봐주세요. 그래.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아들이 생긴다면야 나도 좋지. 혜상아, 이 엄마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체리미와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명심해. 알았어요, 엄마. 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체리미만 사랑할 거라고요. 그렇게 대답한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었고 이어서 친정엄마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엄마한테 투자금을 받게 되었고 바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싼 컴퓨터와 거래할 문구류 공장과 수입처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믿음이 가더라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공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문구류를 사들일 수 있었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정말 싸게 물건을 받았답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 유통까지 하게 되었고 사업은 빨리 번창하게 되었어요. 거의 1년 만에 사무실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고 직원들도 여럿 두는 법인 사업체로 거듭났답니다. 평범하게 문구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어느새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얼굴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제법 돈을 벌다 보니 성격과 말투,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더군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당신 사업한다고 바쁜 건 알겠는데 요즘 나한테 너무 관심 끄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놀 시간이 어딨어. 바쁘니까 외식 같은 건 어머님이랑 하든가 해.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든지. 뭐야, 그 말투는?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나랑 어떻게든 데이트하려고 애교를 피우더니 말이야. 아, 그것도 다 결혼 초반이니까 그런 거지. 평범한 부부들은 다 우리처럼 살아. 아침부터 잔소리하지 말고 저리 비켜. 아, 나 늦었어. 그런 냉대한 모습으로 변한 남편은 회사에만 신경을 썼고 저는 뒷전이 되었답니다. 섭섭하긴 하지만 그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변한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며 지냈죠. 남편은 일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계속해서 매출을 높여가며 문구 사업의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만의 남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와중에 저와 엄마는 투자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이 잘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엄마가 새롭게 런칭한 명품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셨는데 제가 모아둔 돈까지 모두 투자하라고 보채셔서 거의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은 오픈하자마자 말이 많았어요. 말만 명품이지 중국산 짝퉁과 별반 차이 없다는 평을 받으며 고객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금 전부를 잃고 말아서 저와 엄마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빠의 일을 이어가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걱정이 심했는지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잠도 주무시지 못해 약의 힘을 빌려야 했답니다. 저 또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집에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말을 하며 쯧쯧거렸습니다. 이 여자야, 좀 씻어라. 며칠 동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남편이 돈 벌러 나가는데 밥도 안 챙기고 옷도 다려놓지 않았네? 에휴, 그러게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왜 허울만 좋은 명품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하튼 한심하게 자빠져만 있지 말고 집안 청소 좀 하고 좀 씻어. 더러워 죽겠으니까. 저는 기운이 없어 남편의 볼멘 소리를 귓등으로 듣고 가만히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현실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게 마음을 회복하는데 빠른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각자 돈을 잃은 상실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병원에서 상상도 못할 연락을 받았답니다.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엄마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으니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초주검인 몸을 억지로 끌고 나가서 겨우 택시에 올라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응급실에 있지 않았어요. 저기 간호사님, 저희 엄마 박미자 씨 어디 계신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실려온 박미자님이요? 지금 암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유감스럽게도 식도암에 걸리셨다네요. 네? 식도암이요? 얼마나 안 좋은 거죠? 그건 직접 가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른 옆 병동으로 가보시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어지럽기 시작해 몸을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엄마의 병실에 도착했답니다. 이윽고 깊은 잠에 든 건지 의식을 잃었는지 엄마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계셨어요. 저는 당장 큰 소리로 의사 선생님을 불러냈고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식도암 3기라고 전하며 수술이 시급하다고 일렀습니다. 저는 수술하면 낫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건 의사도 확신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이윽고 엄마의 침대 옆 보호자 침대에 걸터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무사하고 저를 떠나지 말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눈을 뜨셨고 저를 올려다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체리마,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돈도 잃었는데 이런 꼴까지 보이니 면목이 없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깟 돈이 중요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암에 걸려. 그러게 말이다. 마음고생이 심한 탓인 건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네. 체리마, 엄마 또 잠들 것 같아. 그리곤 엄마는 다시 눈을 감고 마셨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 곁을 지키려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까지 감았어요. 그러자 남편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그이의 위로와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지금 엄마가 아프셔. 식도암이래. 뭐? 암에 걸렸다고? 아, 이거 참 별일이 다 생기네. 그래서 지금 병원이야? 응. 지금 당신이 와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 아, 어쩌지? 나 내일 새벽같이 나가봐야 해서 일찍 자야 해. 내일 일 마치고 바로 갈 테니까 오늘은 혼자 보내도록 해. 당신 지금 잠이 중요해? 하루 밤새운다고 안 죽어. 내일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아야 해. 당신이 이해를 좀 해.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고 잠을 자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배신감이 들어 전화를 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사업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잊었느냐는 말까지 하며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이는 억지로 병원에 찾아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엄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님, 암이라뇨. 얼마나 안 좋다는 겁니까? 여보, 수술 날짜는 잡은 거야? 김서방, 말하는 게 왜 이리 차갑나? 내가 아픈 게 자네한테 걸림돌이라도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오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서 그래요. 뭐 어쨌든 수술하면 낫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해 주었죠. 그러자 그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게 몸 관리를 알아서 하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라며 아픈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건 걱정이 되어서 내는 화가 아니라 자기가 여기까지 와야겠느냐는 듯한 화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무척이나 속이 상했답니다. 남편은 겨우 10분 정도 머물다가 내일이 바빠서 일찍 들어가겠다며 병원을 떠났어요. 그러자 엄마는 김서방 말이야. 저 모습이 본성인 거야.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겪어와서 아는데 앞으로 돈을 계속 잘 벌면 저런 태도로 널 대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이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엄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낮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자책을 했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 일에만 치중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그이가 너무 원망스러워 나중에 이혼을 하든 응징을 하든지 크게 참교육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수술 날짜를 바로 잡게 되었는데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저와 엄마는 당장 현금도 없는 데다 카드도 막혀 있어서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남편에게 말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야, 엄마 수술을 사흘 뒤에 할 거래. 그래? 잘 됐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완치되실 거야.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엄마랑 내가 가진 돈이 없어. 자기도 알겠지만 투자금 모두를 날려먹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엄마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제가 부탁의 말을 전하자 남편이 바람 빠지는 듯한 헛웃음을 내더군요. 뭐? 병원비를 달라고? 야, 수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달라고 하면 내가 턱 내줘야 하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탁을 하잖아. 부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네 엄마지 내 엄마냐?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몰라? 효도는 셀프라고 말이야. 내가 왜 장모한테 그 큰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1억이야? 누구 덕에 사업을 시작한 지 잊었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문구점이나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자 남편은 비꼬듯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당신 엄마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사네요. 당신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알던 혜상 씨는 어디로 간 거야? 순수하고 착했던 남자 말이야. 또 감성에 빠진 얘기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건
어디까지나 내가 노력한 결실이라고. 그깟 초기 자본 좀 대줬다고 생색 좀 그만 내. 당신 엄마 병원비는 딸내미인 네가 내. 나는 당신 엄마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알아듣겠어? 진짜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인 줄 알았으면 사업 투자는 고사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너 같은 놈이 내 남편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마음대로 생각해.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잘래. 저는 손발이 떨리는 분노를 참아내느라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고 며칠 뒤 수술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항암 치료만 잘 버텨주면 완치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해주어서 희망을 가지고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엄마도 삶의 의지가 있었는지 안간힘을 내어 항암 치료를 버텨내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많이 아플 텐데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몰골이 아주 엉망이더군요.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에 조금 놀랐답니다. 그래서 생필품과 이것저것 사러 마트를 향했어요. 병원 근처에는 편의점밖에 없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 대형 마트까지 바람도 쐴 겸 해서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인도를 걷다가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이가 잘못한 걸 느껴서 병원으로 오는 길인가 하고 기대를 했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더군요. 보아하니 매우 다정한 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며칠 뒤에 집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느냐고 추궁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 나 여자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만난다. 뭐야?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나더러 빌라는 거냐? 왜? 내가 뭘 잘못해서?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바람 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야. 넌 내가 바람을 왜 피웠는지 모르겠냐? 가서 거울 좀 봐라. 네 얼굴 보면 바로 욕부터 나온다고. 저는 그이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한숨을 내쉬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됐다. 내가 당신의 본성을 못 알아본 게 죄지.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라고. 대화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바로 이혼하자. 그러자.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돈을 벌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세상엔 예쁜 여자가 너무 많다는 걸 말이야. 내가 너 같은 여자랑 평생 사는 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끝까지 말을 그따구로 할래? 잔말 말고 우리 엄마가 준 사업 자금하고 위자료까지 내놔. 그래. 만약 내가 쉽게 내어주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엄마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 소송하고 난리를 치고 말겠지. 내가 바람 피우는 증거를 찾으려고 흥신소 직원도 고용하고 말이야. 내 말이 맞지? 어쨌든 위자료는 확실하게 줄 테니까 내일 법원에 가도록 하자고. 그 이의 말이 끝나자 너무 역겨워서 집에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튿날 저와 남편은 법원 앞에서 만나 이혼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고 남남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준 위자료로 먹고 살아야겠네. 야, 두 모녀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냐. 불쌍하다. 이래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나 봐. 그 주둥이 좀 다물어.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약속하겠는데 김혜상 너한테 지옥을 맛볼 복수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복수 실컷 해봐. 그런데 그거 알지? 복수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말이야. 나를 무너뜨리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닥치고 꺼져, 이 개자식아. 그러자 전남편이 된 그 자식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면상을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말았죠.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로 엄마 집 대출금을 바로 갚아버리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다행히 엄마는 완치를 얼마 두지 않고 잘 버티고 계셨어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리면 또 스트레스와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잠시 비밀로 붙이기로 했죠. 2달의 시간이 지나자 의사 선생님은 저희 엄마가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네요. 엄마, 이제 됐어. 다 끝났다고. 그래, 체리마.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엄마 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세상 어느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리고 퇴원까지 해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며 말문을 열었어요. 체리미, 너 혹시 이혼했니? 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엄마니까 알지. 요즘 네 낯빛이 좋지 않은 데다가 김서방, 아니 그 자식이랑 연락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놈 진짜 웃기는 놈이네. 나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엄마 거리더니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따위로 변하냐? 보나마나 널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도 피웠을 게다. 내 말이 맞지? 맞아. 엄마 진짜 용하다. 돗자리 깔아도 되겠어. 으이구, 이 화상아. 남자 보는 눈이 그 모양이어서 어떻게 할래? 엄마도 처음에 그 자식 마음에 들어 했잖아. 따지고 보면 엄마도 나랑 보는 눈이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농담을 하며 애써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며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몰아서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건강에만 신경 쓰며 지냈어요. 저는 그동안 망가진 피부를 회복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산책을 매일 나갔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회복이 되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답니다. 마트 캐셔 알바 일을 구하게 되어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하게 되었고 월급을 타면 엄마와 저의 생활비를 충당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엄마가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일렀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체리마, 엄마가 전남에 땅을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곳이 이번에 개발된다고 하네? 땅을 되팔면 못해도 8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기쁜 소식을 알렸답니다. 뭐라고? 80억? 그 돈이면 예전에 엄마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잖아. 내가 뭘 했니? 조금 기다리면 좋은 일이 몰아서 올 거라고 했지? 이제 다시 투자 사업에 복귀하도록 하자. 이전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응, 나도 자신 있어.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엄마, 그리고 전 남편 그 자식 말이야. 이번 기회에 복수를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안 되겠니? 나도 그 자식 응징하는 걸 1번으로 정해놨다. 이 엄마가 그 자식한테 시궁창 냄새가 어떤지 제대로 맡게 해줄 거야. 엄마는 확신의 말을 하시고 바로 복수의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계약하고 직원들을 채용했고 전 남편이 하고 있는 문구 사업에 도전장을 내셨어요. 엄마는 전 남편의 사업 방식을 수집하게 되었는데 거래처들과 물품 공장 그리고 수입업자들까지 포섭했습니다. 인맥이 넓었던 엄마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걸 얻어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전 남편의 문구료와 똑같이 팔기 시작했는데 가격을 30%나 저렴하게 팔았어요. 그 정도면 엄마가 손해를 보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복수를 위해서라면 작은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작전은 제대로 통해서 전 남편의 물건을 받아가는 거래처들이 당연하게 엄마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문구류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도 전 남편에게 물건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전 남편은 온라인으로만 적게 판매를 했는데 이마저도 매출이 저조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던 그는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똥줄이 타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김혜상, 네가 내 딸과 나를 배신하고도 무사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너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 아니, 요즘 사채까지 쓰면서 부도를 맞고 있다며? 뭡니까? 설마 어머님이 한 짓이에요? 내 거래처 다 빼앗아가고 공장이며 수입업자들까지 매수한 게 당신이냐고요? 응, 나야.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하하. 여하튼 망해가는 회사 잘 이끌어봐. 잠깐만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우리 동업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회사를 합병하자고요. 내가 미쳤나? 빚덩이 회사를 떠안으라고? 자네가 많이 급한 모양인데 그럼 일단 우리 앞으로 와봐. 내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빌어주면 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당장 가겠습니다, 어머님. 전 남편은 정말 급했는지 엄마의 전화를 받고 1시간 만에 저희 사무실로 달려왔답니다. 어머님, 그리고 체리마, 오랜만이에요. 왔구만. 인사는 됐고 바로 내 딸한테 사과해. 네? 알겠습니다. 체리마, 내가 너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모두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앞으로는 너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할게. 누구 마음대로 재결합을 해? 내가 한 번 속지 2번이나 속겠니?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 무릎 꿇어. 제가 호통치자 전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지난날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내가 법원 앞에서 말했었지? 너한테 꼭 복수를 해주겠다고. 이게 나의 복수야. 넌 이제 인생 끝장날 거라고. 체리마,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너와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진짜 인생 망해. 제발 살려줘. 아니, 난 용서 안 해. 당신한테 자비를 베풀어줄 생각 없어. 너한테 마지막으로 모욕을 주려고 부른 거야.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그럼 그만 꺼져줘. 뭐야, 이러는 법이 어딨어? 어머님, 제가 사과하면 동업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생각해본다고 했지. 그런데 내 딸이 저렇게 반기를 드는데 어쩌겠나. 동업은 없던 일로 하고 가서 회사를 잘 말아먹도록 해. 저희 모녀의 말이 끝나자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무실에 건장한 남직원 둘이 그를 제압했어요. 그때 서비스로 싸대기 한 대를 날려주었네요. 이 망할 년들,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니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곧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 자식에게 조롱하듯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말투 그대로 말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얼마든지 덤비세요. 그런데 복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알지? 그거 당신이 한 말이잖아. 그럼 돌아가서 시궁창 썩은 내 맡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를 제압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손짓을 하자 바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사업은 더 이상 이끌고 갈 수 없을 만큼 돈이 부족해서 폐업 처리를 했고 신용정보회사 직원들과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갔답니다. 갚을 돈과 능력이 더는 없었으니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엄마는 이후 전 남편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감시를 시켰답니다. 들어보니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한다고 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것이 복수의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전 남편을 기억에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병원 측에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 다른 곳에 알아보든 보험회사에 연락해 장례를 생략하고 화장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일렀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긴 했지만 두 손이 벌벌 떨려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그 자식 죽었대. 나도 들었다. 흥신소 직원한테 전화 받았어. 그놈 노숙자들과 자리다툼 하다가 몰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병원도 못 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끙끙 앓고 지내다가 객사하고 만 거지. 체리마, 그 자식이 죽은 건 네 탓도 내 탓도 아니야. 모두 사필 규정이라고.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말씀을 듣고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정신과에 다니며 전 남편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를 쓰며 제 일을 이어갔어요. 다행히 약의 힘을 빌리니 전 남편의 기억이 점점 흐려졌네요. 얼마 뒤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한 남자를 소개받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체리마, 엄마랑 공동 투자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너처럼 돌싱이라더라.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봐. 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어서 제 마음이 편했답니다.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면 죽은 전 남편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오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귄 지 4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둘 다 돌싱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려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이와 결혼해서 둘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전 남편 이야기를 길게 해봤는데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저희 모자가 복수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낳은 건지 아니면 벌을 받아 그렇게 된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시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만약 제 사연처럼 돈에 눈이 뒤집힌 남편이 있다면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지 마시고 헤어지기를 부탁드려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행복한 나들이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